응, 나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그 할망구 완전히 넘어갔어. 말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망구라니 설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물소리를 줄이며 보경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전혀 의심하지 않아. 내가 민수 후배라고 하니까 완전히 믿고 있어. 진짜 한심해. 그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보경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유산만 확실히 하면 돼.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몇 달만 더 참으면 그 집도, 그 돈도 다 내 거야. 이 이야기는 아들을 떠나보낸 말자와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김보경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혼자 남겨진 작은 식탁.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쓸쓸히 서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은 30년 전 신혼 시절 남편 김진수와 함께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지금은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과 녹슨 철문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말자, 올해 75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들 김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말자 혼자만 남았죠. 새벽 5시 반 말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생활 패턴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침실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말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식탁 위에는 낡은 액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5살 김민수가 군복무 시절에 찍은 사진이죠. 반듯한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마치 어제 찍은 사진처럼 선명합니다. 말자는 매일 아침 이 액자 앞에 정성스럽게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을 올려놓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또 미역국 끓였다. 내가 어릴 때 감기 걸리면 꼭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말자는 액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반복되는 대화죠. 식탁은 사람 넷이 앉아도 충분할 만큼 큰데 이제는 말자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 식사를 합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도 말자는 습관적으로 세 사람 분량을 준비합니다. 남편과 아들 목까지 말이죠. 전기밥솥 뚜껑을 열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밥이 김을 내뿜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했네. 버릇이라는 게 참 무서워. 말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밥그릇에 밥을 덜어냅니다. 남은 밥은 냉동실에 넣어두죠. 언젠가는 먹겠거니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냉동실은 이미 얼린 밥으로 가득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말자는 또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변변한 반찬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정도가 전부죠. 예전 같으면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잡채를 미리 만들어 두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그럴 기운도 없습니다. 그냥 라면이나 먹자. 어차피 혼자 먹는 건데 뭘. 말자는 체념한 듯 라면 봉지를 뜯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마당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웃으며 놀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빙글빙글 돌리자 아이는 깔깔거리며 웃어댑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말자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힙니다. 우리 민수도 어릴 때 저랬는데. 저녁 시간 말자는 또다시 민수의 사진 앞에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입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찾던 메뉴였죠.
민수야, 엄마가 내 돈으로 사는 게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남겨둔 돈이니까 엄마가 아껴서 잘 써볼게. 천국에서도 걱정 말고. 민수가 남긴 적금과 보험금으로 말자는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말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예전 가족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민수가 돌잔치를 했던 사진부터 군대 입대 전 가족여행 사진까지 아들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기록들입니다. 사진 속 민수는 해맑게 웃고 있고 남편 진수는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족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런 말자의 적막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참 낮잠을 자고 있던 말자를 깨운 것은 현관문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말자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의 어머님이시죠? 문 앞에는 28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채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바로 김보경이었습니다. 저는 김보경이라고 해요. 민수 오빠의 후배예요. 생전에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보경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경이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고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보경은 첫 방문부터 말자의 집안 곳곳을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화장실 전구가 나간 걸 보고는 즉시 새 전구를 사다가 교체해 주었고 냉장고 안 상한 반찬들을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말자에게는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자체가 큰 위로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보경은 정기적으로 말자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말이죠. 올 때마다 손에는 반찬거리나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같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말자는 이웃 할머니에게 보경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이 챕터 닫힌 문 너머의 목소리. 보경이 말자의 삶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자에게 보경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현관문 초인종이 울립니다. 말자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보경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 보러 가실래요? 겨울 김장용 배추도 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단감도 나왔더라고요. 보경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함께 말자를 챙겨줍니다.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주죠. 말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경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고마워.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수 오빠가 늘 어머님 걱정을 하셨거든요. 보경은 자연스럽게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말자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말자는 보경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딸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말자는 평소처럼 보경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경이 가져온 신선한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말자는 보경이 좋아한다는 깻잎전을 부치고 있었죠. 부엌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보경은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지 않고 반쯤 열어둔 채로 말이죠. 말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보경의 전화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안방에서 들려오는 보경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음성이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죠. 응, 나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그 할망구 완전히 넘어갔어. 말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망구라니 설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물소리를 줄이며 보경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전혀 의심하지 않아. 내가 민수 후배라고 하니까 완전히 믿고 있어. 진짜 한심해. 그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보경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유산만 확실히 하면 돼.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몇 달만 더 참으면 그 집도, 그 돈도 다 내 거야. 그 순간 말자의 손에서 주전자가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말자는 화상을 입은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보경이 급하게 통화를 끊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죠. 하지만 말자의 눈에는 이제 보경의 얼굴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물이 뜨거웠을 텐데 괜찮으세요? 어디 데인 곳은 없으시고요? 보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자를 살폈지만 말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과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다. 그냥 손이 미끄러졌나 봐. 말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었던 보경의 말들로 가득했죠. 그날 밤 보경이 돌아간 후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보경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망구라고 했어. 나를 할망구라고. 말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아온 믿음과 애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말자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보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민수야, 엄마가 너무 순진했나?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건가? 말자는 민수의 사진에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말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남편 진수가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진수가 회사 회의록을 작성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말자는 녹음기를 꺼내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아직도 작동할 것 같았죠. 말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정말 그런 속셈이었는지. 말자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보경이 다음에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사 그 진실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말이죠. 3챕터 녹음기 속 진실. 보경이 다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생각에 잠겨 있던 말자는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었죠? 회사 일이 많아서요. 보경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에는 말자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한 상자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말자의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가짜로 보였습니다. 그래, 보경아. 고생 많았구나. 들어와. 말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보경을 맞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긴장감을 감추려고 노력했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그럼 고맙지. 우선 차부터 한잔하자. 말자는 보경을 거실로 안내하며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말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보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자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잠깐만 전화 받을게요. 보경은 휴대폰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죠. 말자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내 켜놓았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들어오며 녹음이 시작되었죠. 응, 나야. 뭔 일이야? 보경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죠. 아직이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그 할망구가 생각보다 조심스러워. 또다시 할망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죠. 아니야,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원래 성격이 조심스러운 것 같더라고. 그래도 확실히 내 편이 된 건 맞아. 보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죽은 민수, 끝까지 날 받아주지 않았잖아. 결혼하자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계속 핑계만 대면서 도망다녔어. 진짜 한심한 놈이었어.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경이 민수와 그런 관계였다니요. 그것도 민수가 싫어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날 천사처럼 믿고 있지. 정말 웃겨. 아들 후배라고 하니까 완전히 넘어가더라고. 보경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차가운 웃음이었죠. 그 재산 원래 내 몫이었어야 했는데 민수가 나랑 결혼했으면 다 내 거였을 텐데 이젠 다른 방법으로라도 가져와야지. 말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보경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해졌죠. 유언장 같은 거 쓰게 하는 건 어때? 그 할망구가 나를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면 양자 입적? 그럼 법적으로 확실해지잖아.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어차피 혈육도 없는 늙은 할망구 하나뿐인데 뭐.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죠. 다행히 카펫 위로 떨어져서 큰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말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뺏어야지. 민수목까지 해서 다 내 거야. 보경의 마지막 말이 말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말자는 아들 민수를 그리워하며 보경을 딸처럼 여겼는데 보경에게는 그저 이용당할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몇 분 후 보경이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보경은 다시 평소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그 연기에 속을 수 없었죠. 괜찮다, 보경아. 나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말자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떨어뜨린 녹음기를 주워들었죠. 다행히 아직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말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충격으로 인해 떨리는 입술이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속임수를 당하다니.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말자는 평소처럼 복영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도 모르겠고 복영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온통 방금 들었던 충격적인 통화 내용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말자는 일찍 복영을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복영이 떠나고 난 후 말자는 녹음기를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복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할망구, 재산 뺏어야지. 그 모든 말들이 말자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유서를 쓰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바보였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말자는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도 서고 있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챕터 며느리의 두 얼굴. 다음 날 토요일 오후 복영은 평소처럼 말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말자가 좋아한다며 사온 붕어빵 한 봉지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말자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젯밤 녹음된 복영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복영은 여전히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들렸죠. 연기하는 것도 지겨워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이제는 보였습니다. 그래, 복영아. 들어와서 차부터 마시자.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복영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복영은 평소처럼 말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제가 갈 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잘 잤어. 그런데 복영아. 말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영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28살의 젊은 얼굴에 교활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죠.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님. 복영은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었죠. 복영아, 민수랑 사귀던 여자가 혹시 너니? 말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격탄이었죠. 복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답해봐. 너 민수랑 사귀었지? 말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수 오빠의 후배일 뿐이에요. 복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이 너무나 급하고 어색했죠.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복영의 당황한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오해이세요. 저는 그만해. 이제 그만 연기해. 말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보경은 말자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연기를 계속하려고 했죠.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뭐냐고? 나를 속인 게 잘못이지. 내 아들을 이용해서 나를 속인 게 잘못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말자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라고? 내가 어젯밤에 한 전화 통화 내용이 오해야? 말자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보경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죠. 뭐? 뭔 전화 통화요? 할망구라고 했지? 나를 할망구라고 하면서 내 재산을 노린다고 했지? 보경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말자가 자신의 통화를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건, 그리고 민수가 너를 싫어했다고도 했지? 결혼하자고 애원했는데 도망 다녔다고? 말자의 말에 보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보경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평소의 상냥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본성이 드러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속였다는 거지. 속였다고요? 웃기네요. 그 바보 같은 민수가 저를 차버렸으니까 다른 방법을 쓴 것뿐이에요. 보경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거죠. 민수는 정말 한심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매달리게 해놓고는 막상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핑계 대면서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나를 노린 거야? 죽어서 다행이에요. 살아있어 봤자 쓸모없는 인간이었으니까. 보경의 말에 말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모독하다니요. 이 악독한 년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경은 오히려 비웃었죠. 악독하다고요? 전 그냥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으려는 것 뿐이에요. 민수랑 사귈 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너 같은 년이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쩌죠? 이미 늦었는데. 보경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것처럼 말이죠. 말자는 그날 밤 보경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보경은 떠나면서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보경이 떠나고 난 후 말자는 남편의 오랜 지인이자 현재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는 정명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 말자예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말자 씨.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김보경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좀 해주세요. 민수와 어떤 사이였는지, 그리고 혹시 제 재산에 대해 뭔가 알아보고 있는지도요.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파헤칠 때가 온 거죠. 5챕터 숨겨진 기록. 정명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말자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보경과의 대치 이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말자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말자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명수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네, 변호사님. 언제든 괜찮아요.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중요한 서류들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자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정명수의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엇을 들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명수의 사무실에 도착한 말자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말자 씨, 앉으세요. 조사 결과가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정명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말자, 남편과 오랜 친구였고, 말자,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김보경 씨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상황이 말자 씨가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명수는 첫 번째 서류를 말자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민수와 보경의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이었죠. 김보경 씨는 민수 씨와 약 1년 반 동안 동거했던 여성입니다. 단순한 후배가 아니었어요. 말자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공식 문서로 확인하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명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수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사망하신 당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김보경 씨입니다. 사고 나기 불과 30분 전이었어요.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죽기 직전에 보경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었죠. 통화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통화 시간이 무려 25분이었습니다. 상당히 긴 통화였어요. 그럼 혹시 말자는 끔찍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보경이 민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명수는 세 번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보경의 최근 행적을 조사한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김보경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말자 씨의 재산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말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경이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확실해진 거죠. 은행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보경 씨는 말자 씨 명의의 예금 잔고와 부동산 가치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인을 통해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 정명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경이 최근 법무법인의 상속 관련 상담을 받은 기록이었죠. 김보경 씨는 지난달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말자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보경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던 거죠. 더욱 놀라운 건 김보경 씨가 최근에 말자 씨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이요? 네. 민수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상속권을 요구하려는 것 같아요. 말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보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속여왔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 악독한 년이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말자 씨, 진정하세요. 다행히 김보경 씨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상속권을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정명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김보경 씨가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집요한 성격인 것 같아요. 말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써두었던 유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절망에 빠졌었던 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말자는 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보경의 통화를 녹음한 녹음기를 꺼냈죠.
이것이야말로 보경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말자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지 한 통을 넣었죠. 보경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편지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경아, 나는 내가 내 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넌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만 했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말자는 편지를 접어서 녹음기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보경이 올 때 이것을 건네줄 생각이었죠. 그날 밤 말자는 정명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결정했어요. 제 모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해요. 갑자기 무슨... 그리고 김보경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거죠. 6챕터 식탁 위의 편지. 목요일 오후 2시, 보경은 평소보다 일찍 말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보경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평소 같으면 말자가 금세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보경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어디 계세요?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말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보경은 안방까지 확인해 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신 걸까? 보경은 거실로 돌아와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죠. 봉투 위에는 보경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경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죠.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인가? 보경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죠. 보경은 우선 편지부터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지에는 말자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경아, 나는 널 딸처럼 생각했다. 정말로 그랬다. 내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내가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살맛이 났어. 보경은 편지를 읽으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넌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구나. 내 외로움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노렸던 거지. 너도 날 사람으로 대해줬다면 이 집도 이 마음도 진짜로 내 것이었을 거다. 보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말자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았죠. 그런데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 내가 민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말이야. 할망구라고 했지? 재산을 뺏어야 한다고 했지? 보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자가 자신의 전화 통화를 알게 된 걸까요? 하지만 이제 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가 원하던 재산도 이 집도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든 상관없이 말이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녹음기를 들어봐. 내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될 거야. 보경은 편지를 떨어뜨리고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혹시 하는 마음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할망구가 생각보다 조심스러워. 보경은 기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거죠. 죽은 민수, 끝까지 날 받아주지 않았잖아. 결혼하자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계속 핑계만 대면서 도망다녔어. 자신이 한 모든 말들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보경은 급하게 녹음기를 끄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죠. 그 재산, 원래 내 몫이었어야 했는데, 이젠 다른 방법으로라도 가져와야지. 유언장 같은 거 쓰게 하는 건 어때? 그 할망구가 나를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보경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런 녹음이 공개된다면 자신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뺏어야지. 민수목까지 해서 다 내 거야. 마지막 말까지 나오자 보경은 녹음기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죠. 어떻게 알았지? 보경은 혼잣말을 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말자가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경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죠. 하지만 들어온 것은 말자가 아니라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명수 변호사입니다. 말자 여사의 법정 대리인이죠. 정명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보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김보경 씨 맞죠? 네.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말자 여사는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에게 속지 않을 곳에 말이죠. 정명수의 말에 보경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주택인데 무단침입 아닌가요? 무단침입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지난 몇 달 동안 이 집에 무슨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정명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보경 씨의 모든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민수 씨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상속 관련 법률 상담까지 말이죠. 보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탄로 난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정명수는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주워들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목적과 성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입니다. 이미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두었고 필요하면 언제든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건 불법 녹음이에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보경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불법 녹음이라고요? 자신의 집에서 손님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 불법인가요? 더군다나 당신이 문을 열어두고 통화했잖아요. 정명수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죠. 김보경 씨,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7챕터 마지막 방문. 보경이 말자의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난 월요일 오전, 보경은 서둘러 정명수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던 보경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명수 변호사님 계시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접수 직원에게 말하는 보경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보경 씨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가세요. 접수 직원의 말에 보경은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정명수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보경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정명수와 마주했습니다. 정명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보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김보경 씨. 올 줄 알았어요. 변호사님, 저는 말자 어머님의 유산 관련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러 왔습니다. 보경은 최대한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죠. 정당한 권리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정명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보경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사실혼 관계였어요. 1년 반 동안 함께 살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정명수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쳐 보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수 씨가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서류에는 민수가 지인들에게 보경과 헤어지고 싶다고 털어놓았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부터 지인들의 증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보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요? 당신이 말자 여사를 속이고 재산을 노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명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경이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속 관련 상담을 받은 기록이었죠. 김보경 씨, 당신은 민수 씨가 사망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그것도 여러 곳에서 말이죠. 그게 뭐 어때서요? 제 권리를 알아보는 게 잘못인가요? 권리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정명수는 세 번째 서류를 보경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말자 여사의 재산 기부 서류입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보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재산이 모두 기부된다는 뜻이었죠. 그럴 수는 없어요. 말자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정일 수도 있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명수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말자가 정신과에서 받은 정신상태 검사 결과였죠. 말자 여사는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입니다. 모든 판단 능력이 온전해요. 오히려 당신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한 걸 보면 상당히 명석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경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권리라고 또 말하는군요. 그럼 이것도 보시죠. 정명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수의 유언장이었죠. 민수 씨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김보경과는 어떤 법적 관계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녀에게 어떤 재산도 상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어요. 보경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정명수는 작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경이 말자의 집에서 봤던 그 녹음기였죠. 당신의 진짜 목적과 성격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입니다. 이 녹음기 이미 경찰서에 제출되었어요. 경찰서요? 네. 사기와 협박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보경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죠. 말자 여사께서 모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리던 집도 예금도 모든 것이 사회에 환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기는 이미 여러 곳에 복사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짓을 해도 증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정명수는 냉정하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김보경 씨,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자 여사나 고인이 된 민수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보경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모든 계획이 실패했고 오히려 자신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보경 씨, 보경이 문을 나가려는 순간 정명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말자 여사가 마지막으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경은 돌아보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진짜 딸 같았다. 내가 진심이었다면 모든 걸 나누어 가졌을 텐데라고 하시더군요. 보경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정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보경은 말없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죠. 8챕터 혼자서 맞는 봄. 세 달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작은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분홍빛 꽃잎들이 따스한 봄바람에 흩날리며 평온한 오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 벤치에는 말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로 인해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말자의 옆에는 25살의 청년 이준호가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자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고아원 출신으로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계산이나 목적이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이었죠. 아무거나 좋다, 준호야. 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져. 말자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경을 딸처럼 여겼던 것처럼 이제는 준호를 친손자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시집을 읽어드릴게요. 봄과 어울리는 윤동주의 시는 어떠세요? 좋구나. 윤동주. 그 시인 참 좋아했는데.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낭낭한 목소리가 봄바람과 함께 정원에 퍼져나갔죠.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를 듣던 말자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보경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결말까지.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고마운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어려울 때 너희 고아원의 후원을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그때는 그냥 민수 아빠가 어릴 때 고생한 생각이 나서 시작한 건데. 말자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진수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를 준호에게 해준 적이 있었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죠. 내 마지막 재산은 저 아이들에게 쓰는 게 맞았던 거야. 말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바람에 벚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분홍빛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할머니, 혹시 후회되세요? 그 집이나 다른 것들 말이에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가 살던 집도 예금도 모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홀가분해. 말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외로웠어. 민수 아빠도 민수도 없으니까 그 큰 집이 무덤 같았지.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구나.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말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준호 같은 젊은 봉사자들과의 만남도 큰 위로가 되었죠. 그리고 보경이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 말자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통해야 진짜 가족이지. 맞아요,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혈연보다 마음의 유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죠. 보경이 그 아이도 처음에는 정말 딸 같았어. 하지만 결국 내 돈만 보고 있었지. 말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더 이상 속지 않으니까. 벚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진수야. 엄마가 이제 편해졌다. 걱정 말고 편히 쉬어. 말자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할 수 있었죠. 할머니, 저 내일도 올게요. 또 다른 시집 가져와서 읽어드릴게요. 고맙다, 준호야.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준호가 돌아간 후 말자는 혼자 벤치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의 따스한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죠. 요양원 정원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로 벚꽃잎들이 마지막 춤을 추며 떨어지고 있었죠. 말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행복했던 시절, 아들을 키우며 보낸 보람찬 날들,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외로운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로워졌구나. 말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는 순수한 평안함이었죠.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움도 따뜻한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바람에 마지막 벚꽃잎이 떨어지며 말자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노말자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아픔 속에서도 끝내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김보경의 거짓된 접근, 민수의 죽음, 유산을 둘러싼 욕망 속에서도 그녀는 마지막 남은 온기를 진심 어린 청년에게 건넸다. 사람은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이야기. 삶이란 상처를 견디고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넬 수 있는 용기에서 완성된다.